여러분 환영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정을 한 명 떠올려 보시겠어요? 뛰어난 관찰력으로 범죄 현장을 꿰뚫어보고 막 과학 수사하는 천재적인 인물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이미지죠.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사실은 평생 감옥이랑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경찰을 농락했던 마스터 범죄자이자 탈옥의 귀재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반전이네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인물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죠. 정말이지 역사상 가장 모순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도망자 신세였던 전과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를 사냥하는 가장 완벽한 포식자로 변신하다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가득 올려두었습니다. 네, 법의학의 초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경찰 기록들, 그리고 탐정소설의 기원을 다룬 광범위한 문헌들까지 싹 다 모아봤죠. 대체 어떻게 한 명의 전과자가 현대 범죄 수사 기법을 창시하고 또 세계 최초의 사립 탐정 사무소까지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문학 속 탐정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그 궤적을 쫓아가 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비도크의 초기 삶을 들여다보면요. 약간 이게 과연 실존 인물의 삶인지 아니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대본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잖아요. 1775년 프랑스 북부 아라스라는 곳에서 제빵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 평범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겨우 13살 무렵에 부모님의 은식기를 훔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치려 했거든요. 아니요. 13살이에요?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네, 근데 도중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몽땅 날려버립니다. 아유, 어릴 때니까 당연히 속기 쉬웠겠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소년 비도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곳이 유랑 서커스단이었어요. 거기서 뭘 했나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맡게 되는데 바로 식인종이었습니다. 아, 당시 서커스단 특유의 그 과장되고 이국적인 쇼를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깃털 장식 같은 거라고 막 원시인 흉내를 내는 거였죠. 근데 단장이 흥행을 위해서 진짜 살아있는 생닭을 뜯어 먹으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생닭이요? 네, 아무리 대담한 비도크라도 거기서는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왔다고 해요. 그 후로는 군대에 입대해서 탁월한 검술 실력에 뽐내기도 했는데 수많은 결투를 벌이고 상관을 폭행하는 바람에 결국 탈영병 신세가 됩니다. 완전 사고뭉치였네요. 그 이후의 삶은 위조, 사기, 절도로 얼룩졌고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거렸죠. 평범한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얌전히 형기를 채울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비도크가 전설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상천외한 탈옥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으면서도 감탄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한 번은 비도크가 교도소 병원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병원에 있던 수녀의 복장을 몰래 훔쳐 입은 겁니다. 잠깐만요. 19세기 프랑스의 건장한 남성 죄수가 수녀복을 입고 걸어 나갔다고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덩치가 있는데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옷만 대충 입은 게 아니라 수녀 특유의 걸음걸이, 그 고개를 숙이는 각도, 기도하는 듯한 제스처까지 아주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와, 연기력이 엄청났네요. 복도에서 진짜 수녀들이랑 마주쳤을 때조차 자연스럽게 목례를 하면서 지나쳤고요. 아무도 그 사람이 남자 죄수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간이 큰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은 브레스트라는 지역의 악명 높은 갤리선, 그러니까 노예선에 갇혀서 끔찍한 노역을 할 때였는데요. 거기선 또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해군 선원의 옷을 구해서 감쪽같이 변장한 다음에 유유히 항구를 빠져나왔죠. 대단하네요. 변장으로 감시자들의 눈을 속였다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간과하는지 그 인간의 인식적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심리전이랑 변장술에 있어서는 이미 이때부터 천재적인 감각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을 위장하고 합법적인 상인으로 정착하려고 해도 과거의 범죄자 동료들이 귀신같이 찾아왔거든요. 맞아요. 과거를 폭로하겠다면서 계속 도움을 뜯어냈죠. 네, 평생을 협박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끝없는 협박과 도망자 신세에 지칠 대로 지친 비도크가 34살이 되던 1809년에 아주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인생을, 아니 현대 범죄 수사의 역사를 바꿀 결단이었죠.
드디어 경찰을 찾아가는 건가요? 네, 제 발로 파리경찰청의 수사 책임자인 장앙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해요. 내게 자유를 준다면 경찰이 절대 잡을 수 없는 범죄자들을 잡아주는 완벽한 밀정이 되겠다. 이렇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비도크가 단순히 정보를 물어다주는 동네 정보원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스케일이 달랐죠. 경찰은 일단 그를 죄수 신분으로 위장시켜서 악명 높은 라 포르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비도크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어땠는데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는 그야말로 전설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와, 그 위대한 비도크가 우리와 함께 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죄수들이 그를 완벽하게 신뢰했어요. 아, 범죄자들의 우상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위조 신분이 무엇인지, 숨겨둔 작물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경찰이 전혀 단서조차 찾지 못했던 미제 살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까지 비도크에게 술술 털어놓는 겁니다. 비도쿠가 가만히 앉아서 알짜배기 정보를 다 흡수한 거네요. 그렇죠. 비도크는 그 모든 대화, 은어, 범죄 세계의 생리를 온몸으로 흡수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살면서 저질렀던 가장 뼈아픈 실수나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하나쯤은 있겠죠. 보통 우리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도크를 보세요. 그가 감옥에서 썩었던 시간들, 범죄자들과 어울렸던 그 독특하고 어두운 과거가 관점을 비트는 순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아주 예리하고 강력한 커리어의 무기로 돌변했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시각이네요. 그리고 비도크의 그 무기는 감옥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잖아요. 네, 밀정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하죠. 1811년경에 아예 자신처럼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을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찰 조직을 창설합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국가보안국 산하의 사복경찰대 슈르테였죠. 슈르테 사실 당시 정규 경찰들의 수사 방식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수사 방식이랄 게 없었죠. 그 당시 경찰들은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제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번쩍번쩍했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1km 밖에서도 경찰이 오는 걸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경찰들은 빈민가나 사창가, 범죄자들의 소굴 같은 곳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현행범 잡거나 누가 고발해 주길 기다리는 게 전부였어요. 완전 탁상행정이었네요. 근데 비도크의 슈르테 요원들은 아예 파리의 뒷골목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지, 불황자, 노인, 심지어 상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우범지대로 스며들었거든요. 전과자 출신이니까 뒷골목 생리를 너무 잘 알았겠죠. 네, 범죄자들이랑 섞여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 결과 슈르테의 창설 이후 파리의 범죄율이 무려 40%나 급감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게 돼요. 30%요? 엄청나네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저 이 조직의 성과를 인정해서 공식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자,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비도크는 단순히 위장술이나 정보망만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과학수사에 눈을 돌렸죠. 맞습니다. DNA 감식은커녕 현미경조차 제대로 수사에 쓰이지 않던 그 19세기 초반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현대 과학 수사의 토대를 하나하나 닦아나갔어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진흙 발자국을 보고 석고를 부어서 본을 뜨는 기법. 이거 처음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비도크입니다. 현장 보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가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했던 방식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비도크는 기록과 데이터의 힘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어요. 머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체포된 전과자들의 신체적 특징, 가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범행 수법, 즉 모두스 오페란디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서 방대한 색인 카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경찰들은 어땠는데요? 그냥 저놈 얼굴 본 적 있어? 이런 식의 개인 기억력에만 의존했거든요. 와, 진짜 원시적이었네요. 비도크가 만든 이 시스템이 훗날 알퐁스 베르티용이 창안해서 전 세계로 퍼진 인체 측정법의 직접적인 토대가 됩니다. 저는 이 색인 카드 시스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822년에 벌어진 이자벨 다르시 백작 부인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이거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사실상 초기 단도하게 시초가 된 바로 그 사건이군요. 네, 과학수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죠. 백작 부인이 살해되니까 정교 경찰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부부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서 체포해버립니다. 동기가 충분하니까요. 뻔한 추리였죠. 하지만 비도크는 현장을 딱 보고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직감을 얻어요. 그래서 의사를 설득해서 피해자 머리에 박혀있던 총알을 몰래 빼내옵니다.
총알을요? 네.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던 결투용 권총의 총신 구경이랑 그 총알의 크기를 직접 비교를 해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피해자 머리에서 나온 총알이 남편의 권총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훨씬 컸어요. 한마디로 남편 총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순간이었던 거죠. 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도크는 부인의 내연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습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범행에 쓰인 똑같은 구경의 권총, 도난당한 보석까지 찾아내서 진범을 잡아냅니다. 완벽한 수사네요. 1822년에 총알과 청구 크기를 비교해서 범인을 추론한다는 건 당시 사람들한테는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도크는 위조 지폐범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걸 막으려고 화학자들을 직접 고용했어요. 화학자들까지요? 네, 지워지지 않는 특수 잉크랑 위조 불가능한 종이까지 직접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전과자가 특허까지 왔다니 정말 인생을 꽉 채워서 살았네요.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비도크가 고안해낸 이 모든 기법들은 프랑스라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 경찰 조직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도 영향을 줬죠. 맞습니다. 1829년 영국의 스코틀랜드 야드가 처음 창설될 때 영국 경찰 간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파리로 갔겠죠. 비도크를 만나러요. 네, 파리로 가서 비도크한테 며칠 동안이나 매달리면서 조직 운영이랑 수사 기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FBI의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이나 수사 체계 역시 비도크의 유산을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빛나는 성과 뒤에는 비도크만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학이요?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아넣는 기계는 아니었어요. 당시 감옥 제도를 맹렬하게 비판했거든요. 감옥이 사람을 교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랄한 범죄자를 길러내는 범죄 학교라고 말이죠. 아, 감옥에서 더 나쁜 짓을 배워온다는 거군요. 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의 어떤 악마성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고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전과자 출신이었으니까 누구보다 그 생리를 잘 알았겠죠.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 들어간 소년이 감옥 안에서 살인범들이랑 어울리면서 진짜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비도크는 배가 고파서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들은 물레 풀어주거나 심지어 자기 사비로 도와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례적이네요.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화를 옹호했던 그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인권의식을 가진 수사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규 경찰들은 비도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잖아요. 질투가 엄청났죠. 번쩍이는 제복 입은 엘리트 경찰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범죄자였던 놈들이 자기들보다 사건도 훨씬 잘 해결하고 영웅 대접을 받으니까 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전과자들이 사창가를 들락거리면서 부도덕한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견제했죠. 결국 비도크는 1827년에 한 번, 그리고 잠시 복귀했다가 1832년에 완전히 경찰직을 사임하고 맙니다. 경찰을 그만둔 비도크는 자신의 재활 철학을 증명하겠다면서 전과자들만을 고용한 종이 공장을 세웁니다. 아, 그 공장. 네, 그들에게 정당한 일자리를 주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취지는 정말 좋았는데 결과가 참 안타까웠어요. 세상의 편견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전과자가 만든 종이라면서 불매운동을 했고요. 결국 공장은 파산하고 말죠. 하지만 비도크가 거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1833년 비도크는 남은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도전을 합니다. 드디어 그게 나오는군요. 네, 세계 최초의 사립탐정사무소인 정보국을 설립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비도크의 탐정사무소가 주로 기업가나 은행가들을 위해서 사기꾼이나 횡령범들을 추적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거든요. 돈을 아주 잘 벌었죠. 그런데 치안 유지나 범죄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권력이잖아요. 민간인, 그것도 심지어 전과자 출신인 비도크가 사설 정보망을 돌리면서 국가의 공권력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잡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무능함이 대놓고 폭로되는 셈이니까 엄청 치욕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권력의 긴장 관계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독점 권력에 민간 지식이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결국 경찰이 아주 비열한 복수극을 벌이잖아요.
1842년에 경찰이 비도프의 탐정사무소를 급습해서 그를 불법 감금이랑 사기 혐의로 억지 체포해버립니다. 그때 비도크 나이가 꽤 많지 않았나요? 무려 67세였습니다. 그 노고의 옹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콩시에르주 감옥에 갇혀서 10개월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너무 가혹하네요. 하지만 비도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벌였고요. 결국 항소심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서 당당하게 무죄로 풀려납니다. 관력의 탄압조차 그의 명성을 꺾지 못한 거네요. 오히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당시 프랑스의 문화계와 문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문학계까지요? 네, 1828년에 비도크가 자신의 삶을 각색해서 출간한 회고록이 있었는데 이게 출간되자마자 프랑스를 넘어서 전 유럽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비도크랑 친구가 되려고 줄을 섰다면서요? 오노레 드 발자크, 빅토르 우이고, 알렉산드르 듀마.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문학사의 거인들이 모두 비도크의 팬이자 친구였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비도크의 삶 자체를 자신들의 소설 속에 영구히 박제해버렸죠? 맞아요. 발자크의 소설에 등장하는 걸출한 악당이자 수사관인 보트랭. 이건 누가 봐도 비도크 그 자체고요. 찰스 디킨스의 걸작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도망자 메귀치도 비도크의 일화에서 큰 영감을 받았죠. 저는 그중에서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작품 정말 대단하죠. 은추대를 훔치고 평생을 도망다니면서도 끝내 성자로 거듭난 전과자 장발장, 그리고 법과 원칙이라는 신념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글을 좇는 자베르 영감. 완벽하게 대립하는 캐릭터죠. 네, 이 문학사상 가장 완벽하게 대립하는 두 캐릭터가 사실은 모두 비도크라는 한 명의 실존 인물의 인생에서 양분되어서 탄생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자아 속에 도망자와 추적자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걸 위고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해낸 거죠. 실제로 빅토르 위고랑 관련된 아주 영화 같은 일화도 하나 있잖아요. 1832년 파리 폭동 때 일이죠. 네,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 때 빅토르 위고가 흥분한 군중들 사이에 갇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현장에 있던 비도크가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빅토르 위고 만세를 선창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확 돌려버립니다. 기질에 발휘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위고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렸다는 아주 극적인 일화죠. 비도크가 문학에 미친 영향은 이런 캐릭터 모델을 넘어서요. 추리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창조한 데까지 이뤄집니다. 에드거 앨런 포 아시죠? 네, 유명하잖아요. 포가 모류그가의 살인사건이라는 단편에서 문학사상 최초의 탐정인 오기스트 뒤팽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포가 이 소설 속에서 비도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대목 진짜 얄밉고도 재밌죠. 포가 뒤팽의 입을 빌려서 비도크를 아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비도크는 축책은 잘하지만 교육받은 지성이 없다. 수사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사물의 눈을 너무 가까이 들이대서 오히려 전체를 보는 시야가 망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자신만의 지식인 탐정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려고 실존 인물인 비도크를 깎아내린 거네요. 네, 정작 포 자신은 비도크의 회고록을 읽고 탐정 소설을 쓸 아이디어로 훔쳐왔으면서 말이죠. 그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시각이죠. 뒷골목에 진흙탕을 구르면서 체득한 지혜를 온실 속의 문인들이 폄하한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실은 속일 수 없잖아요.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불멸의 캐릭터 셜록 홈즈 역시 에밀 가보리오라는 작가가 비도크를 모델로 만든 탐정 르코크의 유전자에서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돋보기를 들고 현장의 흙먼지를 뒤지고 발자국을 분석하고 변장술로 빈민가를 누비는 홈즈의 기술들이 사실은 결국 모두 비도크의 삶에서 빚어진 발명품들인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범죄자에서 탐정의 시조가 된 궤적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부모님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려던 13살의 소년, 식인종 연기를 하던 서커스 단원, 노예선의 사슬을 끊고 수녀복을 입은 채 탈주하던 죄수. 그 밑바닥 인생이 수사하게 아버지가 되다니요. 네, 프랑스 최하층의 진흙탕을 뒹굴던 이 난자는 파리의 범죄율을 40%나 떨어뜨린 근대 범죄 수사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창조했으며 죽어서는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애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궤적이죠. 정말 들을수록 감탄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흥미진진한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는
비도크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법의학자, 프로파일러, 전직 수사관들이 모여서 비도크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 세계의 미제 사건을 재검토하고 풀어내는 곳이죠. 전문가들이 모인 현대판 비도크의 후예들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문이나 탄도학을 넘어서 AI 알고리즘이 범죄 발생 지역을 예측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해내는 최첨단 과학 수사의 시대를 살고 있죠. 기술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9세기에 비도크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던 진짜 무기가 과연 석고본이나 특수 잉크 같은 도구 그 자체였을까요? 아, 도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아닙니다. 비도크가 누구도 잡지 못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 그 스스로가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범죄자의 썩어빠진 심리, 뒷골목의 절망,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날 것 그대로 이해하는 깊은 공감과 직관. 바로 그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술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네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기기의 분석에 맡기려는 오늘날 혹시 우리는 수사라는 행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는 결코 인간의 절망을 온전히 번역해낼 수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 고도화된 기술의 시대에 과연 기계가 비도크처럼 범죄자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지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오늘 우리의 대화가 흥미로운 돋보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